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자 모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화학원에서는 톰슨의 응극선 실험,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즉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 과정, 그리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보의 원자 모형까지 원자 모형의 변천사는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성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밝혀지기까지 여러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인식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자수와 오비탈을 이용하여 원자의 현대적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만 있기 때문에 이젠 양자수, 오비탈, 즉 현대적 원자 모형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사를 조금 들려줄게요. 발머라는 과학자가 수소를 방전관에 넣은 뒤 실험을 하였습니다. 방전관이 무엇이냐면 충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충전의 반대 과정이 방전입니다. 즉 전기가 방출되는 현상이고요. 말 그대로 수소 방전관은 수소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한 겁니다. 전기로 찢은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방출되어 나왔고 그 빛을 분광기로 보았더니 빨강, 초록, 파랑, 보라 이 네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넣었는데 다시 빛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방출된 네 가지 빛의 파장들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었지만 발머는 안타깝게도 그 까닭은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 뒤 보어라는 과학자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도 하나 있겠지만 지금 이 모형에서는 전자가 4개가 있죠. 그건 전자가 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특정 계단 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계단과 계단 사이, 즉 공중에는 있을 수 없는 위치와 비슷한 거예요. 되겠죠? 궤도 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어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러한 전자의 궤도를 마치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 껍질과 같다고 설명했고요.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K, L, M, N 등의 기호로 표시했어요. 즉, 껍질마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은 기억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껍질, 즉 제일 안쪽 껍질부터 K로 시작해서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껍질마다 번호를 매겼는데 N=1, 2, 3, 4 안쪽 껍질에서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 즉 전자궤도는 n제곱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어는 설명했습니다. 다시 전자궤도, 전자껍질은 n제곱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고요. 자, 지금 보는 그래프는 껍질을 에너지 크기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K 껍질 에너지가 제일 작죠. 분명 N제곱의 반비례라고 한다면 K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은데 왜 반대냐? 자, 잘 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N제곱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자, 부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K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K 껍질의 에너지가 왜 가장 작으냐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원자핵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양성자 때문이겠죠.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에 의해 전자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안정한 겁니다. 그럼 안정하면 에너지가 낮은 거냐? 네, 과학에서는 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에너지가 크면 활발하게 움직이겠지만 에너지가 작으면 오히려 차분하겠죠. 그게 더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형으로 보어는 어떻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느냐? 수소 방정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는 전기 에너지를 받습니다. 전자가 제일 낮은 에너지 궤도에 있을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장 안쪽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즉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커지니까 처음 위치하고 있던 전자 껍질보다는 더 에너지가 큰 전자 껍질로, 즉 보다 더 바깥쪽 껍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의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안정하지 않고 들떠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다가 다시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자가 돌아오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인 것이고 그 에너지 차이에 따른 빛의 파장이 각각 다를 테니까 빨강, 초록, 파랑, 보라 이 네 가지 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러한 가시광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 말고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의 파장도 방출이 됩니다. 방출되는 파장과 에너지에 관한 계산법은 2015 개정교육과정 화학원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대략적인 개념만 알면 됩니다. 다행이죠. 이제 물리학원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이야기는 물리학원에서 배우면 됩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2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 원자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 원자는 또 다른 새로운 모형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현대적 모형, 즉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전자 껍질의 명칭과 그 에너지 정도입니다. 안쪽 껍질부터 K로 시작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고 넘버링, 즉 번호도 K가 N=1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쪽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더 낮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인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 자료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질량이 매우 작고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자 내에서 어느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을 분포함수로 공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공간이니까 3차원이겠죠.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분포를 3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공간에 표시해둔 모습이 오비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률 분포 모습이 마치 3차원 공간에 떠있는 구름처럼 보여서 이를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해요. 자, 정리하면 오비탈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그 모양 또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 위주로 먼저 볼게 될 거예요. 특히 이 영역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정도라고 할 수 있도록 경계면으로 표현한 오비탈 모습을 주로 볼 겁니다. 확률을 표현한 오비탈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화학원에서 알아야 하는 오비탈의 모양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바로 S오비탈과 P오비탈이에요. 다른 오비탈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간단한 특징만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S오비탈입니다. S오비탈은 보다시피 구형이에요. 자, 3차원이라고 했으니까 구형, 즉 동그란 공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공 모양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정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은 10%는 이 경계면 밖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90% 확률로 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S오비탈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을 겁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습니다. 구형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이 S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비탈을 전자의 방으로 생각하면 S오비탈에는 공간, 즉 S오비탈이라는 공간, 방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될까요? 그럼 두 번째, P오비탈입니다. P오비탈의 모양이 다소 신기하게 생겼죠. 이 모양을 우리는 R형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R형형이에요. 아까 보았던 S오비탈은 구형, 지금 보는 P오비탈은 R형형입니다. P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이 있으며 각각 3차원 공간에서 X, Y, Z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각각 PX, PY, PZ 오비탈이라고도 불러요. P오비탈은 3개가 있다지만
셋 다 크기와 모양은 같고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같습니다. 갑자기 왜 에너지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비탈은 모양 또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이야기한다 했죠. 즉 px에서 발견된 전자나 py, pz에서 발견된 전자는 모두 에너지 상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오비탈이 3개라는 말은 즉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방이 총 3개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p오비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6개입니다. 즉 px 오비탈에 2개, py 오비탈에 2개, pz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양자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